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 담판을 마치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폭탄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중 관세 24%는 90일 유예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만큼 휴전하고 추가 협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던졌던 폭탄 관세를 115%포인트씩 동시에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 준비를 거쳐 이틀 안에 시행됩니다. 중국은 대미 관세 10%를 빼고 히토류 수출 통제 등 각종 비관세 보복까지 중단하거나 취소합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중국에 매긴 20% 펜타닐 관세를 합쳐 30%만 남게 됩니다. Was the equivalent of an embargo, and neither side wants that. We do want trade. We want more balanced trade. 다만 이중 관세 난타전 성격의 91%포인트는 즉각 철회. 첫 상호 관세 중 24%는 90일 유예를 뒀습니다. 그 기간만큼 휴전하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한 겁니다. 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쌍방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첫 담판에 나섰던 대표들을 중심으로 협상 채널도 꾸립니다. 추가 협상은 미중 양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双方通过平等对话协商解决分歧的重要一步，也为进一步弥合分歧和深化合作打下了基础，创造了条件。 첫 담판 결과만 보면 중국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방적 관세 철폐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관세 협상에서 합의문에 담긴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미국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번 주말 통화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미중 간의 근본적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이유였던 무역 적자 해소를 대중 수출 증가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The best part of the deal was that we opened up China. China agreed to open itself up to American business to go in, and it would have been a great thing, I think, for China.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이 큰 압박을 느꼈다며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펜타닐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800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30%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긴장 완화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개방부터 펜타닐 문제 해결까지 트럼프가 내세우는 성과들은 모두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담판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세를 펼치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 차림으로 22일 동안의 강행군을 시작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순댓국과 학생식당 식사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선거 유세의 첫날 주요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첫 유세 현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 재킷을 벗자 흰색 방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종 테러 제보로 인한 경호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착용한 구두를 운동화로 갈아 신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 네.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에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는 파란 운동화였다는 점과 비교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부각하는 의미란 해석이 나옵니다. 단일화 관련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급한 대로 기호와 후보 이름이 없는 붉은색 점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 순댓국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눈높이를 맞추며 민생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이 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영감을 얻고 거대 양당에 맞서 시대,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교 교내식당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청년세대 표심에 접근했습니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또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심에 노크를 하며 22일 동안의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 정책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최우선에 뒀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예산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려 3강으로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조정이죠.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내란 종식 분야에선 국방 문민화와 대법관 증원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더해 징계 수단에 파면을 넣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호 공약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했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꼽히는 GTX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기란 이름을 붙인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 효율화와 함께 제3당 후보로서 협치의 기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양당 구조에 두 개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약속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과 자동 조정 장치 시행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원외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증세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걸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은 각 당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념적 지표라는 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지만 건전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TV토론이 시작되고 오는 29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요 선거 일정은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7명의 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이어집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 유세와 광고, 전화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도 이 기간부터 허용되는데 단 마이크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 벽보도 전국에 지정된 8만여 곳에 부착되고 선거 공보도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TV토론은 오는 18일 경제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가 초청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원양 항해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본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인 만큼 정부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부는 또 대통령 권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 투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후보들 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순위 공약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꼽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정부 개혁 이렇게 꼽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그 선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분명하게 경제 성장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규제 철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 특화된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국내에서의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혁신 성장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국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공감대 하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후보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양당 구도 사이에서 제3지대로서 목소리를 낼 부분들을 보면 결국 청년층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청년층을 마이크로 타겟팅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한 얘기고요.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젠가요? 그 OECD에서 대한민국 그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1%대밖에 안 될 거다. 특히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또 민생이 매우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다 경제를 제일 전면에 내세운 것 같고 또 두 분 다 AI 앞으로 우리 먹거리 AI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둘 다 또 공교롭게 100조 원대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 정부 지원금이 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 부처개혁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대부처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늘 얘기했었던 이 효율성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부처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사실 정부 부처를 효율화하게 하려면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난관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토론회나 이럴 때 좀 들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정치개혁 부분은 안 들어있는 건가요?
정치개혁도 근데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네. 논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1호와 2호 공약을 좀 보게 되면요. 1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 2호 공약 같은 경우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사실 이것이 저는 정치개혁과도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미 이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 네. 개헌 관련해서는 이 지방선거까지 매듭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미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후보별로 선거운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파란색에 빨간색인 섞인 운동화를 신고 이제 행보를 시작했는데 탈이념을 강조를 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이념이나 색깔론, 체제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어떤 존경의 메시지, 존중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경제를 강조하고 실용을 강조하고 이념이나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것은 치열하게 성찰함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도의 민심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갈 곳 잃은 보수 지지층 역시도 흡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1번 여기 로고에 빨간색 하단이 네.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 하나하나가 후보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전략적 움직임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저 현장에서 점포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방탄조끼도 눈에 띄던데 이 후보가 출정식에서 내란이 우리 사회를 극단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방탄복을 입고 유세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방탄조끼 입은 지 꽤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위해 가능성도 있다, 뭐 협박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좌우를 다 아우르겠다 이런 메시지는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뭐 사법, 뭐 정치 개혁 이 얘기에는 거대 야당 뭐 압도적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었던 민주당의 그런 작태를 보면은 네. 사실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죠. 사법부를 압박하고 청문회를 열고 대법원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게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상권 분립의 시대는 종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냐고 국민의힘을 흔들긴 했지만 공격은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뉘앙스의 말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좌우를 빨간색 운동, 파란색 운동 신는다고 다 아우를 수 있을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내는 어떨까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역대 최다 득표율로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58%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수치라는 것은 이 전략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최다 득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51.8%였나요? 그러니까 그 51.55%로. 네, 51.55%였는데 50%를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수 지지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로서의 자질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이 어떤 통렬한 반성과 국민들을 향한 철저한 사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결국 최근에 있었던 뭐 후보 교체 상황이라든지 뭐 기습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그 시도가 부결되고 실패하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분명하게 이탈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청 투어를 통해서 지난 대선 때 좀 약한 지역으로 꼽혔던 지역들을 한 번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취약 지역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득표를 기록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득표율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중도를 포용하고 지난 대선에서 험지로 불렸던 곳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험지 가운데 하나가 대구 경북 지역인데 이 58%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대구 경북에서도 30%에 육박하는 그런 득표율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분위기로 지금 보고 계세요? 저 국민의힘 당원인데 네. 58% 이재명 후보가 받을 거란 전제하에 그런 분석을 하기엔 좀 너무 잔인한 질문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어쨌든 요즘 약간 민심에 약간 변화라 할지요. 그런 부분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듯이 지난 일주일, 네.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상황이 틀렸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그 목소리들과 다양한 세력들이 권력을 향해서 충돌을 한 건 맞고요. 그거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낼까에 대해서 사실 지도부가 실수한 것도 맞고 거기에 대해 당원들이 또 바로 잡아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후보가 하나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하나로 정해진 후보를 우리 당원들과 또 대구 경북에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은 빠르게 거기로 결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같은 데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원체 일찌감이 한 명으로 모든 것이 다 권력이 재편되고 하나로 이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그런 다이내믹한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어제도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김용태 그 최고위원이 아니죠 이제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또 받아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하나하나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빨간색, 파란색 운동화보다 훨씬 더 강한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서 경제책사였죠. 이병태 교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게요. 네. 이제 어젯밤에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이병태 교수의 합류가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산된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일단 이병태 교수가 홍준표 후보 캠프를 도왔던 것과는 별개로 네. 그동안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시각을 내비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선대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선대위 차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것이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접촉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입하려고 했다. 이거에도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본인이 합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선대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병태 교수가 합류함으로써 불거질 막말 리스크를 고려해서 합류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 네.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계엄에 대한 사과 부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가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해결을 했다고 보시나요? 아직 해결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굉장히 그 바뀐 모습을 보여줬고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당 대표로서는 당 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한 좀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사과였고 반성이었고 결국에는 이게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후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또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본인이 내뱉은 말을 결국에는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수정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였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고 바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최상병 그 묘역이었나요? 네. 참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실수한 아니면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김문수 후보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인가요? 제가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 건데요. 네. 한 건데 당의 상당한 구성원들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네. 그것이 예를 들어 언론으로 비춰지는 몇몇의 의원들 아니면 우리의 그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광장의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 보수 진영 우파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지역에서 저희 이제 어제부터 선거를 시작했잖아요. 네.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라도 다행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것이 진정성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의 그 어제 단 하나의 발언과 행동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네. 남은 한 20일간 동안 계속해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뭐 지금 뭐 개헌 계엄 세력을 뭐 종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의 큰 화두잖아요. 네. 그런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선거 전략이라도 생각하고 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 또 변화하는 모습이 이제 시작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좀 대리 사과하는 형국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것은 맞지만 사실 이분이 인선을 한 걸 보면요. 이 사무총장의 박대출 의원인가요? 이제 이분을 앉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대선 후보가 돼서 당권을 사실 잡은 거잖아요. 잡고 나서 하는 인선들 중에서도 친윤 핵심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했던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했는데 이런 모습만 봐도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출범한 손대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친윤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친한, 친덕 이 한 자리에 모인 탕평선대위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누굴 친윤으로 지칭한지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108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7명으로 줄었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친윤이라고 불려졌지만 사실 친윤 핵심 중에서 윤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과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은 몇몇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뽑아놓은 대통령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거의 같이 간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다 통으로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대출 의원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4선 의원이죠. 꽤 경험도 많고 선거도 굉장히 많이 치러봤고 또 언론인 출신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인선은 아니었다. 저희가 이것 치고 저것 자르고 하다 보면은 뭐 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좌우를 아우르겠다 했지만 민주당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부시자라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것이 친윤 인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했잖아요. 개헌을 하고 3년 하고 임기를 마치면서 28년도에 대선
맛과 총선을 같이 치르게 하겠다. 네. 경제 살리겠다. 이거였는데 그것만의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권력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난 정치에 욕심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네. 나는 돕겠다. 잘 되기를 진짜 희망하고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는 사실 처음부터 용광로 선대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대단했는데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 구성보다도 어떤 후보의 그 본질적인 한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보의 본질적인 한계가 큰 상황 속에서 젊은 비대위원장을 안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가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선대위 구성만을 보더라도 뭐 말씀하시기로는 탕평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 쪽도 사실은 도우려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다 끌어안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이미 분열된 지 오래다 이렇게 보이고요. 각자 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포진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붙었던 대통령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겉으로는 분당의 형식은 아직 취해지지 않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거의 분당에 가까울 만큼 심리적 골이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뭉쳐야 한다,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가 좀 지나가면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공약 중에서 1번으로 내놨던 뭐 정부 개혁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건 사실 국민의힘의 공약에 들어올 법만 그런 굉장히 좋은 공약이고 이게 맞거든요. 이념상으로, 개념상으로. 이렇게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네. 아까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아예 처음부터 여러 세력이 충돌한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한동훈 전 후보 측의 세력이 지금 조인을 안 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앞으로 20일 동안에 만들어내던 이제 숙제예요. 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탕평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같은 바구니에 담는 건데 그것도 이제 후보의 역량이 담겼겠죠. 어제 했었던 그 사과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4가지의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또 부합하기도 하고 해서 네. 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측, 한동훈 세력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선거에 매우 불리하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뛰어넘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다,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일화, 뭐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적극적인 사람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당 차원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 선거에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가 다른 그 어떤 빅텐트에 뭐 거론될 만한 인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이 1대1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완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개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를 이제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은 끝까지 어떤 보수층이라던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던 층 혹은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표를 주시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포괄하고 포섭하는 데 좀 더 핵심을 두지 않을까 방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개혁신당과의 정책 경쟁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분열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고민이 결국 그 갈 곳 잃은 보수의 표심 자체가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의 지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전략적 발언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어떤 중도의 민심을 공략하고 보수층의 민심까지도 얻으려는 구애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생각대로 개혁신당으로의 지지가 완전하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다 개혁신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끝까지 건전하게 또 생산적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해서 득표율도 두 자릿수 이상이 되면 대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의 입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이제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결국 뭐 차기라든지 차차기를 노리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3석 네. 정도로 원내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당원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혹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얻게 되는 득표율이 만약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체급이 다시 한번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예상대로 갈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선거라는 게 아무리 지금 보수가 뭐 분열이 되고 내부에서 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우고 하는 국면이 있지만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치열하게 지지층 결집하는 현상이 있을 거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혁신당으로 갈 파이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대통령 통화만 기억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함께 국회 현장에서 움직인 오상배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차 안에서 엿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화폰에 대통령 문구가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넸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4번 정도 통화한 거로 기억한다고 밝힌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을 묻자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란 취지로 얘기한 걸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꼬집었습니다. 계엄이 터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왔을 텐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통화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억하고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모두 다 듣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 전 부관에 이어 2번째 증인으로 나온 박정환 특수작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선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로 헬기 투입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신문을 마치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참모장과 함께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면서 국회 봉쇄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위해 법원을 오갈 때와 공판을 마무리한 뒤에도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전 씨 측은 무속인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경선 탈락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만큼 무속인인 전 씨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씨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전 씨가 각종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부탁한 3명 가운데 1명만 들어갔다며 항의했는데 윤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전 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경북 봉화군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홍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김 여사에게 실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전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씨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지검과 별개로
서울 남부지검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 내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로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응답이 돌아오지 않자 날짜를 특정해 정식 소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김 여사가 검찰이 요구한 대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검찰의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조사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가 불발되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검사 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만큼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 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모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비공개 선대위원 회의를 마쳤는데요. 논의사항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다 받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회의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이 겹쳐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8시 40분에 저희가 일정과 그날 일정의 의미 그리고
아침에 선대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드릴 것은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또 하는 또 브리핑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이라든지 그 일정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8시 40분 이 자리에서 빠짐없이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진심으로 살아온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본 분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사실은 국회의원, 부천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수도권 발전을 이루었고 또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의 경기도는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뿌려놓은 씨앗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가 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화성의 삼성전자라든지 파주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다 만들어 놓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만 지었죠. 백현동 아파트만 지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 논란을 만든 겁니다. 8년 동안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단 한 건도 김문수 후보는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와 성남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청렴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들도 많이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과 그리고 성장의 역사를 온몸으로 함께 해온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더 나은지 이재명 후보가 나은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청년 시절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민주화에 헌신을 했고 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아픔과 함께 했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결국은 노동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기득권을 던지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본인의 어떤 안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권에 헌신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몸으로 경기도의 성장,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은 어떻게 공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대구, 부산 지역 유세에 집중을 합니다. 공식 일정은 아마 배포되는 일정표로 가름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구 영남 지역을 돌면서 내가 영남 사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과 가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보수의 심장,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뜨겁게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재도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영남 지역을 돌아다녀도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엄 사태로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시고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충실히 설명을 하고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사법부 압박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그야말로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식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세는 우리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 일정으로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예, 이상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조금 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기도는 또 경기 발전을 일궈냈고 이재명 후보는 그 뒤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논란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 후보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청렴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오늘 대구 부산 유세에 집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전쟁 첫 협상에서 깜짝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 하지만 이대로 마찰이 해결된 것인지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합의 배경엔 미중 모두 경제적 타격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값싼 공산품에 의존하는 미국 유통업체들은 이대로 가면 마트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죠. 물가 공포에 소비 심리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큰 소리는 쳤지만 이미 높은 실업률과 내수 침체로 내상이 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최악은 피하자며 잠시 손을 잡았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술술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마찰이기 때문이죠. 경제 이해관계뿐 아니라 안보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등 정치 외교적 변수까지 작용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를 볼까요? 갈등이 불거진 뒤 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척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빅딜은커녕 각종 스몰딜과 보복 조치가 반복됐고 양국의 실질적 합의가 담긴 1단계 무역협정은 1년이 더 지나서야 체결됐죠. 이마저도 5달 만에 미국이 파기를 선언했고 결국 갈등은 무역 전쟁으로 심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물꼬는 터서 다행입니다. 이번 합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는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된 겁니다. 두 강대국 간의 휴전 합의가 우리 협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관세가 물가 인상을 부르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2%,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 이상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관세로 인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 global economy is not a light switch. You can't just turn off and of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n expect there's not going to be some short-circuiting.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미중 관세가 내려갔지만 관세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여전히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수준보다 훨씬 높고 관세의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들의 선제 대응이나 심리, 기대 측면에서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가 올해 초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5일 연설을 통해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운동화입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키워드, 그런데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볼까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사과했죠. 한 방송 출연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무위원들이 모두 머리를 숙일 때 홀로 앉아서 사과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데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사과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만 불러도 제가 갔더라면 그것은 잘못됐다. 계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어떤 정식으로 사과하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운동화였죠. 어제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동화 사진입니다. 슬로건도 새겼고요. 끈과 문양은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바탕색은 하얀, 포인트는 빨강입니다. 이념을 가리지 않는 통합과 실용주의, 이른바 먹사니즘을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사과와 운동화, 둘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에도 역시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볼까요?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밀당입니다. 반명 그랜드 텐트는 물 건너갔지만 보수가 둘로 나뉜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 보수 빅텐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특별히 생각이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당내에 여러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서 잘못돼서 지금 따로 나가 계시는데 꼭 뭐 따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관심이 없다며 밀어내는 모양새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빅텐트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이의 있다고 얘기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가 작은 당이라도 새로 시작해보겠다 해서 만든 게 개혁신당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치하고 싶다며 오히려 진보 지지자들에게 손을 내민 이 후보. 역시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으로 해석되죠. 지금까지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선거 초반 보수의 심장 TK 지역의 바닥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다시 방문한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 울산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3차 경청 투어로 영남을 찾은 지 사흘 만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새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선대위 측 설명인데요. 이 후보 고향인 경북 안동인데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 기반을 보다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구 경북 득표율이 20% 초반에 그쳤지만 이번엔 이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중도층 표심을 아우르겠다는 계산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SNS에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오늘 일정을 점검한다며 국민이 이긴다는 확신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데 어제 내놓은 계엄 관련 입장도 주목받고 있죠. 네, 김 후보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탄핵 사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오는 데에는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후보의 입으로 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역 집중 유세에 돌입합니다. 대구 국립시남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한 뒤 울산과 부산에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이 TK와 PK 지역을 잇는 행보로 보수 텃밭 표심을 더욱 다지고 흩어진 지지층의 결집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도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제 연세대에 이어 오늘은 경북대에서 학식 먹기 행사를 진행하며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 유권자들과 소통합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대구 칠성시장과 228 공원도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과 소통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대학생과 의료계, 상인 등 다양한 계층과 접촉하면서 젊음과 통합을 앞세운 선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에서 대선 후보 3명이 격돌한 가운데 각 후보가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 내일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에 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윤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받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합니다. 또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점,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어제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그 밖에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는데 불만을 그 변호인에게는 좀 표시하는 게 중간중간 포착이 됐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를 직접 잡아서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 재판장 안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검찰 측에게 본인의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진술의 모순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변호인과 1차적으로 상의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좀 말을 아끼고 변호인에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잖아요. 또 어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까? 어제 있었던 오상배 대위에 대한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함께하면서 이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그런 진술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제 오상배 대위가 사실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하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번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어도 2번 세엄 개업을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평가가 됩니다. 예. 자,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화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라고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이제 피고인 측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자면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다 전에 들었다는 것,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정 부분, 통화 같은 부분을 전에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이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 가지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진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기억할 수 있겠느냐? 결국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증언들이 있을 때 결국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때는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증언이 또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등장하느냐 내지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느냐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진우 전 사방사령관과 오상배 대위의 그 증언이나 진술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어떤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재판부가 이런 오상배 대위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따로 기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금 오상배 대위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진술 조서 같은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증거, 즉 판단의 기초로 삼겠다라고 채택은 했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들이 위법 수집 증거다. 애초에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전 과정에서 이후의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서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기재해 두겠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전문 증인의 신문을 먼저 하는 데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들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해 들은 사람, 그 증인의 신문을 먼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있었던 증인 신문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상배 대위의 증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상배 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이게 전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던가 사령관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먼저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별로 일단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증인들을 먼저 모아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검찰 측의 신청 증인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증인 신문의 순서에 대해서도 어떤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4차 공판이 열리는데 어제 끝내지 못했던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반대 신문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추가 기소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어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이제 재판이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간적인 부족 측면 이 부분보다는요. 지금 공소장이 송달되고 아직 일주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음번 공판 기일에 이제 검찰에서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는 다음번 기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다음번 기일로 넘어갔다고 해도 이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이 내란죄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보아서 이제 앞으로 재판이 더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12.3 비상계엄 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내란죄이고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이 지위를 받고 있는 이런 부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한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가가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어떤 죄명이 추가됐다고 해서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재판이 늘어질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김건희 여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까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소환이 된 것인데 14일 서초동 검찰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런 혐의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1일 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같은 날 열린 이 포항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난 총선에서는 김상민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어떤 진짜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은 바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이 처음 소환을 이제 하는 날이다 보니까 당장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검찰은 강제적인 수단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도 청문회 출석에 불응을 하면서 현재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심신이 굉장히 쇠약해 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요. 특히 지금 6.3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 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언제까지나 소환을 계속 피하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도 최소 2-3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결국 그 영장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기일이 연기가 됐는데 다음 기일을 아직 안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일단 잠시 멈춰둔다, 잠시 재판을 중지해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일 추정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기일을 잡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 특별한 사정이 해소되거나 내지는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결론을 보고 재판의 날짜를 정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이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그 날짜를 명시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일 추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재판이 중지될 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는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 84조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남아있는 재판들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공판 준비 기일이 남아있는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판 준비 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헌법 84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면 이제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8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소추의 의미에는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도 정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이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멈춘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되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 재판이 모두 멈추는 것으로 각 그 재판 법원에서 해석을 해서 멈춘다면 이때는 검찰 측에서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 검찰의 재판을 진행할 그런 권리 등 이런 부분들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습니다. 네,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더웠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낮 동안 서울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특히 강릉 등 이 동쪽 지방에서는 따뜻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마치 한여름처럼 높게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아침에 곳곳에 짙었던 안개는 대부분 거쳤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남, 부산에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에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볕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광주 27도로 낮 동안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릉 29도, 대구와 포항 28도 등 동쪽 지방에서는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스승의 날인 모레에는 서울 등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은 잘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